1995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8시 45분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모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지만 경비는 그것이 벌레 잡는 약품의 연기라고만 생각했다. 오전 9시 10분경 아파트 경비가 그제서야 그것을 화재라고 생각하고 119에 신고했다. 10분 뒤인 오전 9시 20분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롱과 일부 옷까지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웠다. 불을 모두 끈 후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당시 31세의 치과에서 했던 최씨와 그녀의 2살배기 딸 이양의 시신이 욕조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인 외과의사 이씨는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어서 외출한 상태였다. 욕조에 있던 최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있었다. 이양은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엄마와 함께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다. 시신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으며 집안도 크게 어질러져 있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에서 강제로 집안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갈 수 있었던 용의자 2명을 추려냈다. 한 사람은 3년을 몰래 사귄 최씨의 내연남 정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경찰과 검찰이 끈질기게 범인으로 몰고 갔고 언론까지 합세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취급했던 최씨의 남편 이씨였다. 유부남이었던 내연남 정씨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것은 함께 있었던 여자 동료가 증언해 주었다. 하지만 훗날 이 두 사람은 당시 내연관계였던 것이 밝혀진다. 정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자연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남편 이씨에게 집착한다. 이씨가 외과의사였던 것에 착안하여 두 모녀의 시신이 물속에 들어있던 것이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고 이씨가 당시 아내의 외도를 알고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병원을 개업하기 전에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 빌려본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에서 살인의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는 억지까지 부렸다. 하지만 이 영화는 소편까지 봐도 최씨 모녀의 살인 현장과는 살해 장소가 욕실이라는 공통점밖에는 찾을 수 없는 영화였다. 법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정황 증거였지만 사실상 정황 증거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당시에 남편 이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역으로 이씨가 범인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경찰과 검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됐다. 당시 시신이 물속에 있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욕조의 물 온도를 재지 않아 정확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는데 남편 이씨가 출근한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검찰 측은 심한 억지를 부린다. 빨라도 8시 30분부터 발생했을 화재를 이씨가 자신이 출근한 지 1시간이 넘어서 발생토록 철저하게 조작한 지연 화재라고 주장한 것이다. 졸지에 이씨는 냉혹한 살인범이자 불을 다루는 데에도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화재 상황을 보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인지 단순히 방화만 저지른 사람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방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장롱에 붙은 불이 서서히 번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에게도 불이 번질까봐 두려워 재빨리 방화범이 집을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한 최씨의 평소 생활 패턴으로 보면 보통 자기 전에 컨택트 렌즈를 빼고 다시 8시 이후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렌즈를 끼는데 시신은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였다. 시신들의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죽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씨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국의 법의학자들 증인으로 불러들여 시신들이 7시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증언을 받아낸다. 그리고 이 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물론 이 씨가 아내와 어린 딸을 죽인 비정한 살인자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병원 개원 준비만으로도 정신없었지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출근 직전 잠든 아내에게 컨택트 렌즈를 끼도록 협박한 뒤 그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경찰이 의심을 하건 말건 집안 문을 잘 닫고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병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약속한 해결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 시신의 옷을 벗겨놓고 집에는 불까지 질러 사망 추정 시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그 해결사는 당황해서 감도처럼 집안을 어질러 놓는다는 것을 깜빡하고 점잖게 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와버렸다. 이 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을 죽이고 뒷수습까지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경찰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강력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마저도 이 씨가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며 심증은 있다는 듯한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다. 이에 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느니 심증뿐인 무죄 판결이라느니 보도하면서 이 씨를 진범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만약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 최 씨의 내연남이라거나 이웃의 다른 사람 혹은 면식 없는 제3자가 범인이라면 이 씨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임에도 경찰과 검찰에 의해 용의자 취급을 당하고 언론에 의해 또다시 진범 취급을 당한 2중 3중의 피해자인 것이다. 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해피엔드라는 영화에도 영감을 주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자신이 죽인 아내의 내연남을 살인범으로 위장하여 남편이 복수와 완전범죄에 모두 성공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미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면서 16년 후에 한수연이 백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내 뱃속의 태아를 죽게 하는데 자신감을 주었고 백씨는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던 과정을 그대로 법정에서 재현해 내려고까지 하였다. 백씨는 평소 자격시험 스트레스가 많아 병적으로 환타지 소설을 읽고 게임을 해댔다.
혼수 문제로도 사이가 안 좋던 아내 박씨가 밤새 게임하는 자신에게 잔소리라도 하면 극도로 분노가 치밀어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그는 폭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씨는 그 마지막 싸움이 있던 날 아내를 불에 못 이겨 목 졸라 죽여버렸고 욕조에 목이 꺾인 자세도 눕혀 사고사로 위장한다. 그리고 평소처럼 집을 나왔지만 캥기는 것이 있어 그는 처가 식구들 전화를 회피하였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 아내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경찰들에게 아내가 욕조에 있다가 빈혈로 기절하면서 질식사한 것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 시신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고 시신의 손톱에 있던 남편의 DNA 등 다수의 증거와 당시 남편의 이상한 행적 등 정황 증거가 나와 백씨는 체포된다. 오차범위까지 포함한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간은 이르면 발견되기 전날 오후부터 늦어도 오전 7시경 사이였기 때문에 남편 백씨야말로 강력한 용의자였다. 백씨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의 재판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번 사건의 피의자 측 증인으로 잘 나서는 해외 법의학자들 증인으로 모셔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엔 실패한다. 백씨는 살해당한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외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곧 태어날 친자식까지 죽였으니 오제이 심슨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영국의 조지 조셉 스미스라는 연쇄살인범이 백씨가 연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들을 죽인 적이 있었다. 그는 새로 맞이한 아내들을 죽일 때마다 육교에서 질식사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보험금을 받아내다가 별미를 잡혔다. 백씨는 자신의 DNA를 아내 손톱 밑에 남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결국 비슷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백씨는 의사라는 직업 덕에 선처를 받은 것인지 2명을 살해했고 그중 1명이 친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받아 2심에서 20년형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그는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더 이상의 감형은 없었고 큰 문제없이 교도소 생활을 버틴다면 10년 정도의 형을 살고 자신이 죽인 그 태아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있어야 할 시기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담당 경찰과 검찰이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초기에 이를 수사 담당자의 주장대로 불륜부녀의 치정살인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나마 일부 양심 있는 언론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수상한 점을 늦게라도 보도했으나 백씨 부녀는 최종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백씨 부녀가 실제로 작당하여 아버지 백씨의 아내인 최씨와 동네 주민들을 독살했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정황 증거조차도 없었던 사건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은 하나같이 깊이 있게 확인할수록 수사 담당자의 시나리오에 의해 조작된 증거였다. 백씨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사왔다는 막걸리는 그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고 17년 전에 구입했다는 청산가리의 유통기한을 고려하면 그렇게 오래된 청산가리는 독성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부녀가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걸리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도 최씨를 표적으로 삼았다면 자칫 엉뚱한 다른 식구를 해칠 수도 있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건 발생 초기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상상으로 연출한 장면까지 현장 검증 시나리오에 일부러 사용되기까지 했다. 당연히 부녀는 담당 경찰이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대며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재현해야만 했다. 백씨 부녀는 1심 판결 전 자백을 하였는데 이때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도 강압수사를 당했고 시키는 대로 자백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불리한 거짓 자백을 하고 만다. 그리고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는 백씨 부녀가 현재까지 15년 동안 불륜 관계였던 것을 정황 증거로 주장한다. 부녀가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부녀 외에는 증명할 사람이 없었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살인에 대한 동기로서의 가능성이 조금 인정될 뿐이지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죽도록 싫을 정도로 미움받다가 특정한 누군가 한 사람한테 살해당했는데 나중에 그를 싫어한 모든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잡아들인 꼴인 것이다. 차라리 미제 사건이 되어야 할 이 사건은 백씨 부녀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두 사람에게는 실형이 선고된다. 그런데 백씨 부녀가 1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진정 사실이다 하더라도 11살부터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한 가해자이기 이전에 존속에 의한 아동성폭행 피해자인 백양에게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선처도 없었던 것이 된다.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과 조금만 파고들면 그 진실성이 매우 의심되는 증거들,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정황 증거로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부녀의 불륜 관계는 어쩌면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을 강력사건 해결의 제물로 삼은 권력자들의 또 다른 범죄의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른다.